지난해 9월입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지 5개월 만에 소환이 된 건데요. 먼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현 의원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관여했었던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어떤 내용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지금 5개월 과정이 있었는데 피해자한테 보상이나 사과 같은 건 하셨나요? 피해자와 왜 접촉을 안 하시죠? 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는 김현 의원. 그동안은 자신이 폭행에 가담한 적도 싸움을 일으킨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검찰은 7시간 넘게 김 의원을 상대로 유가족과 대리기사 사이의 싸움에 가담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현 의원이 폭력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폭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었는데요. 이번에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동영 전 장관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이양수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은희 시사평론가,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용혁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이요?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저도 이게 아직도 검찰 조사가 안 됐었구나 여태까지. 그게 어떻게 이 교수님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가요? 그렇죠.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사건 발생한 것이 작년 9월 17일 날 영등포 서구 관내에서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뭐 평범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이제 음주 과정 중에서 대리 기사에 그렇죠. 어쨌든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경찰은 그 공동 폭행 또 업무 방해 등의 공동 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이제 작년 10월 28일 경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5개월이 지난 것이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5개월 동안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즉 국회의원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특혜를 이제 봐준 것이냐에서부터 또 뭐 국정감사 또는 뭐 자원외교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국정조사 등에 있어서 뭐 야당 의원이니까 조금 뭐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3개월 내에 원칙은 3개월 내에. 예, 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훈시 규정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검찰이 뭐 재량권을 활용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의원이니까 또 공무에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은 김현 의원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요. 국민적 시각에서도 좋지 않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검찰의 재량권, 물론 이제 불법 위법이 아니라 뭐 그만한 이 재량권을 조절을 했겠습니다만 예.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9월 이게 자정 무렵에 벌어진 술자리 이후에 길거리 폭행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더운 시기였는데 예. 겨울 내내 조용했던 거예요. 10월이 되자 국정감사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요. 예. 또 이제 연말이 되자 이제 여야가 국회 내에서 정부 예산안 통과 때문에 실랭이를 하다가 그나마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법정 시한을 지켜서 12월 2일에 예산안 통과했죠. 그리고 12월에 국회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한가한 연말 연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3법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2월 임시국회, 뭐 4월 임시국회 예정돼 있고요. 그 와중에 김현 의원의 존재감은 없었다고요. 오히려 마지막 기억이 언제냐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안행희 의원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그렇다면은 지금 안행희 감사를 하는 어떤 국회의원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정황 때문에 외교위로 갑자기 옮겼잖아요. 출장 나갔지 않습니까? 해외로. 그리고 질문도 좀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들을 던져서 언론에서 계속 화제가 됐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충분히 조사에 응할 수 있는 기간이 연말 연초에 있었는데 예. 지금 봄이 다 돼서 4월에 왜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세월호 유가족 그것도 전 이 어떤 그 집행부와 함께 술자리에서 대리기사 폭행, 가불 논란이 벌어졌던 건데 지금 4월 16일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지금 1년 여러 가지 추모 집회 행사 예정돼 있는데 김현 의원의 저 모습이나 지금 조사받는 사안이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부분이기 논란. 때문에 예. 본인과 정치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좋지 않는 타이밍을 잡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죠. 돼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법 집행에 뭐 엄정하게 그동안 다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한테 아주 골고루 아주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법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치인들 앞에만 가면 법이 좀 묘하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제 뭐 정치인들 뭐 바뀌게 하겠습니까? 이 네. 재량권 범위 내에서 느낌에 그렇다는 느낌에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 달 정도면은 수사 다 끝나고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것이 이미 뭐 5개월 전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검찰에서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서 이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잊어먹었어요. 어떤 맞습니다. 일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법이 우리나라가 잘 집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신호를 국민들이 전혀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5개월씩 지난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건 뭐건 성역 없이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네. 근데요, 지금 아까 김현 의원이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올 때 한 기자분이 질문을 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피해자와 어떻게 접촉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김현 의원이 나중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상으로 볼 땐 대답을 일단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폭행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접촉이 일을 빨리 수습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죠. 그죠? 더군다나 지금 그 국회의원의 그 신분이고 예. 국민의 대표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예.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까 화면에 나온 그 표정 등에 의하면 기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그 불만스러운 뭔가 억울하면서 화나는 듯한 뭐 이런 표정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거 상당히 좀 그 아쉬운 것 같고 그 몇 달 전에 그 피해자의 그 인터뷰 등에 의하면 도대체 그 가해자 그 김현 의원은 왜 지금까지 조사를 안 받고 있느냐 마음이 갑갑하다 뭐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제 토로를 한 점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것에 어쨌든 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이른바 기사분들의 그 아픔을 배려해주는 그래서 그 을지회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제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것의 주도적인 역할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야말로 조금 더 다가가는 이와 같은 좀 자세가 상당히 좀 아쉽지 않는가? 저는 그 조사 받고 나오는 화면을 봐서 기소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모습 자체에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지금 같은 상황 전개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적으로 검찰은 어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셔요. 여성이지 않습니까? 김현 의원은 그리고 뭐 폭행에 가담을 하면 얼마나 전 그 가담을 했다라는 범위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검찰은 어떤 결론에 그럼 다다를 여태까지 전개 과정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경찰의 의견을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경찰이 지금 기소 의견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검찰의 그 고유 그 재량인 것이죠. 예. 설령 그 혐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든가 진정한 반성, 뉘우침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작 사유해서 기소 유예를 할 여지도 사실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봐서 과연 검찰이 그와 같은 피해자와의 그 원만한 합의라든가 진정한 뉘우침, 회오를 인정할 만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금 의구심이 들고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그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되는 갑의 횡포 같은 이와 같은 느낌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경찰 소환 조사에도 정해진 날이 아니고 하루 먼저 마치 그것도 특권처럼 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여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검찰이 이번에 좀 더 엄중한 법의 잣대를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그 기대를 하는데 좀 두고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양수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이게 좀 수습이 빨리 돼야지 매듭 지어줘야죠. 이게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시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 국민들이 좀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없애야죠,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특권입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예. 거예요. 저도 싫어해요. 네. 싫어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사건도 이게 좀 용돈이 궁하다는 이유로 동네 형들과 짜고 자기 아버지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던 중학생 얘기인데 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아세요? 예, 그 중학교 3학년짜리 14살짜리가 동네 형들하고 2명하고 공모해서 자기가 그 금목걸이를 남의 거를 훔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그 형들은 와서 아버지 이 아들이 우리의 목걸이를 훔쳐갔다. 자, 피해 보상을 합의를 하자. 피해 보상금을 내놔라 해서 150만 원을 그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뜯어냅니다. 합의금으로. 네. 그러고 나서 셋이 갔는데 이 아들이 또 형들한테 또 배신을 당해요. 그렇죠. 150만 원을 받아갔으면 셋이 나누면 50만 원씩 나눠야 되는데 10만 원만 주고 140만 원을 형들 2명이 그냥 가져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 사건을 좀 이상하게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알리고 해서 해보니까 그 형 중에 한 명은 뭐 과거에 그런 전과도 있고 그리고 셋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 사건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합의금 명목으로 욕을 했죠. 이 형으로 자칭되는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이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자. 경찰에 하자. 가서 시시비비를 아버지가 가리자.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당황이 됐죠. 예, 상당히 당황해서 엄청나게 당황이 이거 된 어떻게 하지 이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신고가 되는 이런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고를 취소를 해줄 테니까 그냥 150만 원 다시 달라. 거기서도 네.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박모 씨가 아버지고 아들 14살이 박모 군인데 아버지가 야 법대로 해야지 신고해서 처리하자 경찰로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울며 불며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형들하고 짜고 이렇게 한 건데 이미 150만 원 합의 안 보면 나만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얘기를 듣고 전모를 알았죠. 150 주고 털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주모군과 김모군이라는 19살 이 동네 PC방에서 만난 형 2명은 10만 원 주고 140만 원을 유흥비로 써버린 겁니다. 근데 이 정황을 수상하게 여긴 이제 경찰이 한 분이 있었어요. 박모군을 이제 불러다가 취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불었는데 결국은 이 형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자리에 금목걸이 났으니까 네가 가져가. 그럼 CCTV에 찍힌단 말이에요. PC방 CCTV를 증거로 하여 이 아버지를 협박할 테니 이 N빵 하자.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는 N분의 50, 1을 50, 50 나눠 갖자. 세 명이니까.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뭐 박모군은 동생이니까 이 금액에서도 배신을 당했고 아버지는 정황은 알게 됐지만 아들이 울며 불며 매달리니 합의해주는 이제 제스처를 취했던 거고 경찰이 적발을 한 그런 사안인데 참 이게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만 14살이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나이로 한 15살 이렇게 이제 보겠죠. 저희 아이가 이제 만 13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 나한테 동네에서 좀 나쁜 형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범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죠. 언론 매체에서 예.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 좀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면 얼마 전에 모텔에서 목 졸려 죽은 여성이 14살 여중생이에요. 그 38살 남성이 이제 잡힌 거 아닙니까? 범행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 문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게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유를 한 것은 이제 폭처법에 의하면 이제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이 공동으로 공갈한 거죠. 그래서 공갈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제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소위 그 친족 면책이 상도례.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거죠. 당모군은 죄가 되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150만 원을 그러면 알고도 준 거는 죄가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금목걸이가 원래 안 훔친 걸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50만 원 주고 그냥 털어버리자. 150만 원 줬단 말이에요. 네. 범죄인 걸 알면서도 그냥 돈을 주고서 어떻게 없애려고 한 거는 죄가 안 되나요? 그건 그거는 이제 피해자죠. 범인 은닉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범죄 은닉은 아니다. 범죄 은닉은 이거죠. 아니고요. 이제 그 공갈을 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사에 반해서 나의 재산권을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공동 공갈의 피해자죠. 그런데 다만 이 가해자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친족 상돌의 규정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아버지 부자 관계에 있어서 사기라든가 또는 절도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거는 면책하는 공소권이 없게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니 자식 키우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 자식 키우기 힘든 세상인 건 사실인데. 근데 그 박모군의 이야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모군도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났냐면 부모님이 용돈을 줄여서 예. 내가 빚을 좀 많이 졌다. 그래서 나도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형들의 제안에 응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중3 14살짜리가 뭐 용돈을 얼마를 받았을 것이며 얼마를 줄였기에 친구들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제안하는데 거기 공모에 응해서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등을 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 중학생들의 14살짜리들의 경제관념, 경제 세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경제관념도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정당한 어떤 대가를 내가 노력에 의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를 그렇죠. 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신문 배달하고 그랬었는데 그 나이 때. 안 봤으니까 네. 이제 믿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다음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이번 4.19 재보선에서 관악을 가장 뜨거운 접종지로 부산했을 뿐만이 아니고 앞서도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장 야권 전체의 어떤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관악 을 지역에 직접 출마를 선언한 국민모임의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불출마에서 출마로 이렇게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만이 거의 끓기 전이지 않습니까? 끓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여당, 야당, 정치권이 있고 또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국민이 있는데 결국은 그 정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대로가 좋다는 정치 세력에 맞서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동영이를 도구로 사용해서 정면 승부를 한번 벌여보자 하는 것이 제 출마 결심의 배경입니다. 예, 정면 승부를 한번 벌여보자.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을 하신 게 아까 저랑 아침에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물론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중대론도 나오시고 그 이중대론도 말씀하시고 그 야당 심판론, 이게 참 야당 심판론이 이게 듣기 드문 얘기인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방 접종, 예방 백신 맞는 거를 이걸 병에 걸렸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야당이 좀 더 건강한 대안으로 떠오르려면 야당이 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번 도선에서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야당에 대한 경고장을 좀 날릴 필요가 있다. 야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그 도구와 수단이 국민 모임이고 정동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야당 측에서의 비판이 거세다. 이런 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표현하셨죠. 아침에 철새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은 먹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동을 중심으로 말하면 그렇게 철새라고 말하는 것을 뭐 어떻게 뭐 부인할 수 없겠죠. 예. 그러나 정치인에게 있어서 철새냐 아니냐는 기준은 정치 노선을 갖고 말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자기 생각과 철학이 정체성이 변하는 것을 철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정확한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저는 정동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과연 정동영만큼 확실하게 서민과 약자를 위한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오히려 그들만의 잔치라고 보여지는 그런 정치권 속에서 몸이 무거워서 몸이 너무 뚱뚱해서 날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새를 먹새라고 하는데 오히려 먹새가 너무 많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비유를 드린 거죠. 예. 정동준 전 장관께서는 쌍용차, 우리가 흔히 쌍차라고 그러지만 쌍용차 문제, 한진중공업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발벗고 나선 정치인, 그래서 일관성을 그런 면에서 인정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런 일관성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지나치게 진보적 아니냐라고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월급 받는 사람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평균이 145만 원입니다. 예.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면요.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300만 명이 100만 원을 채 못 버는 아주 극빈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예. 이분들의 소득을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러려면 이것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대변하는 정치 세력 없이 그런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야당은 여당과 별반 말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 정산 파동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결국 그 소득세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결과거든요. 담배값 인상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로 한 것이고요. 세월호 1년 됐잖아요. 꼭 1년인데요. 지금 무슨 위원회 하나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꼭 여당만의 책임이고 청와대만의 책임이 아니라 예. 야당이 야당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야당 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지금 아마 예. 야당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 모양인데 근데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지금 예. 후보들이 관악을만 해도 여러분이 나와 계시니까 결국은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비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요. 예. 어부지리는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관악을은 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예. 있습니다. 진짜 좀 무슨 썰렁하긴 얘기냐면 합니다만. 관악을에서는요. 지난 소선거구제 역사 27년, 88년부터요. 단 한 번도 보수 여당 후보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관악의 정의로운 유권자들이 야권 후보가 난립해도 야권 후보 중에 그 1등 가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항상 그 야권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지리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악을에 출마한 국민모임의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요. 참고적으로 관악을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께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자, 우리 이양수 성모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자기 네. 먹던 샘물에 침 뱉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인데 당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안 좋겠죠. 특히 국민모임이 맨 처음 창당될 때 정동영 의원이 나갈 때 계보 의원들 단 한 명도 따라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이었잖아요. 정동영 의원이. 근데 인재영입에 실패했습니다. 국민모임에서 후보를 한 명도 못 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뭐 아무리 뭐 본인의 어떤 입장을 잘 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결국 새정치연합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좀 싸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신다. 아니요, 최평론가님. 저는 굉장히 뜨거운 불씨가 될 수 있다. 아, 그렇게 반대로 4.29 이제. 재보선에 대한 일반의 지금 냉담한 이 관심을 선거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관심이 광주의 생기더라고요. 천정배 전 장관, 예. 관악을의 정동영 전 장관,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사실은 여야 모두 대체로 지역위원장이란 이름이든 당협위원장 이름이든 지역 일꾼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중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역 유권자들도 좀 돌아볼까 말까인데 지금 이 거물급 인사는 무소속과 국민모임이라는 새로운 신당 추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천정배 전 장관님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야권 전체가 지금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정동영 전 장관은 본인의 이야기 그대로 한국 정치판을 한번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에서 잡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의 이제 위기 상황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광주를 천정배 후보가 되고 관악을에서 정동영 후보가 된다. 예. 의석을. 그럼 사실 지금 영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 이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을 높여서 30%를 뛰어넘었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기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정동영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예. 된다고 치고 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의 대안이 뭐냐. 지금 사실 지금 하시는 말씀의 명분은 야권을 정신 차리게 한번 일침을 가해야 된다는데 의석을 그렇게 뺏음으로써 흔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야권 전체의 총선 대선 비전은 뭔지 그 알겠습니다.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요 김무성 대표가 이 관악을 지역이 치안이 좀 안 좋다고 안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후보 그쪽이 치안이 좀 안 좋나요?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네, 물론 그렇죠. 뭐 어느 지역이나 사실은 이제 그 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안전해야 되는 것은 뭐 기본인 것 같고요. 뭐 김무성 대표는 지금 뭐 이게 당선이 되면 여러 가지 다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전략을 뭐 쓰는 것 같고 어쨌든 안전은 가장 뭐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정동영 의원이 명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겠느냐. 즉 기득권 세력과 국민하고 대변하는데 사실은 가장 기득권의 혜택을 많이 본 분인데 그것이 국민들이 과연 감동 어린 출마의 변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대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